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국가의 7급 여러분들이 문제 어떠셨나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근데 한두 문제 그거 빼고는 아마 대부분 기존에 나왔던 그런 기출 유형하고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의 답을 도출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납기 전 징수할 수 있는 국세가 아닌 거.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그 국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확정된 국세여야 돼요. 납세 의무가 확정된. 그 답은 1번이죠. 1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납세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 요거 신고하는 소득세인데 요거는 신고할 때 그때 확정이 되는 것이고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1번이 답이고요. 원천 징수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원천 징수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이 이미 되었죠. 그리고 납세 고지를 한 것도 마찬가지로 확정이 됐고 과세 표준 결정 통지까지 했다라고 하면 또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 거고요. 요 중간 예납 소득세가 확정이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갖고 가셔야 될 것은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 있죠. 그거는 납세 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이 되는 그런 국세죠. 그러니까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좀 달라요. 법인세는 따로 요게 성립이 되는 동시에 확정이 된다. 그런 규정이 있는 반면에 소득세는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간 예납하는 거는요.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거.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 조세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불복을 하더라도 압류 및 공매 집행에 오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긴 하죠. 일단은 뭐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헛갈렸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요거는 원칙은 집행 부정지 원칙이긴 하지만 공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팔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공매, 압류는 할 수 있지만 그죠? 공매는 불가하죠. 그렇다 보니까 요게 그냥 원칙이다. 그래서 절대 불가하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압류는 할 수 있겠지만 압류는 요거는 가능하지만 공매는 불가해요. 공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팔아버릴 수는 없죠. 팔아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1번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지만 요거 때문에 틀린 문구고요. 공매 때문에 공매가 들어가서 동그라미 2번은 확실하게 옳은 문구죠. 그래서 요건 틀린 문구지만 요게 옳은 문구예요.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통고 처분. 요거는 이미 죄를 저질러가지고 잘못했다라는 거죠. 잘못했는데 막 억울합니다. 불복 청구를 해야겠습니다. 안 돼요. 이미 잘못한 게 명명백백하죠. 그런 경우에는 절대 불복을 할 수 없죠. 불복을 할 수 없는 배제 사유에 이 통고 처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명백백하게 맞는 문구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가 다 틀린 문구예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번이 맞는 문구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의 성립 및 존속 요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요거는 뭐 어렵지 않았죠? 동그라미 4번이 답이죠. 양도담보 재산이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 법정기일 전에 여기 틀렸죠.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되면 요 물적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데 전혀 의미가 없어요. 법정기일 전이면 어차피 물적 납세 의무 부여를 해봤자 국가가 져요. 법정기일이 뒤에 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정기일 후여야 되죠. 법정기일이 먼저여야 됩니다. 얘가 먼저여야 되고 그 다음에 담보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야지만 물적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법정기일 전에 이미 담보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물적 납세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이 아니라 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죠. 넘어가죠. 4번. 자, 법인세법 문제고요. 자산부채 평가 요거 손익귀속시기 관련돼서 옳지 않은 거. 답은 요거는 어렵지 않죠. 4번이고요. 요 같은 경우에 유가증권 나오네요. 유가증권 평가 응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죠. 무신고의 경우에는 큰 금액이긴 한데 뭐 개별법, 총평균법, 유동평균법 중에서 가장 큰 금액? 아니죠. 맥스로 하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맥스로 하냐면 당초 신고한 방법 하고요. 그리고 총평균법이죠. 총평균법. 채권이든 주식이든 전부 다 총평균법입니다.
채권이든 주식이든 전부 다 무신고 시의 평가원금은 총평균법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총평균법이죠, 그냥. 신고를 안 했으니까 무신고 시는 총평균법. 요거 답이에요. 이미 변경 시에는 맥스로 가는 것이고, 그죠? 이미 변경 시에는 맥스로 신고한 방법하고 총평균법 둘 중에 큰 걸로 하는 것이고, 지금 무신고한 경우로 나왔으니까 그냥 총평균법. 뭐 큰 금액이란 표현이 있어가지고 저도 헷갈렸네요. 그게 아니고 일단은 얘는 명백하게 틀린 문구고요. 섞었네요. 섞어가지고 전부 다 큰 금액. 그게 아니고 이미 변경의 경우에는 맥스로 당초 신고한 방법하고 총평균법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하고 무신고 시에는 그냥 총평균법으로 하는 거죠.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명명백백하게 틀렸죠? 그게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무조건 총평균법이에요. 넘어가고 5번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1번. 자, 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내용인데 재조사 결정에 따라서 조사를 마친 경우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세무조사 결과는 서면 통지가 원칙이에요. 20일 이내 세무조사를 마쳤다라고 하면 20일 이내 또는 뭐 40일 이내 이렇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납세에 관리인도 두지 아니하고 주소 거소를 국내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죠. 그 규정 안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 재조사 결정으로 인해서 조사를 마친 경우에도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지를 해야 한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린 문구가 되는 겁니다. 원래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해야겠지만 예외적으로 안 해야 되는 경우에 요거 재조사 결과도 있다는 거죠. 그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요게 또 틀렸죠. 나머지 맞는 문구고요. 6번 요 같은 경우에 A은행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이 있네요. 1억 7,500만 원. 근데 종합부동산세 요거 법정기일 전에 이미 저당권 설정을 했대요. 자,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라는 거 세목이 되게 중요하죠.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상속세, 증여세는 뭐라고 부르죠? 당해세라고 부르죠. 당해세. 당해세가 어떤 의미죠? 얘는 법정기일 전이든 후든 뭐 이런 거 안 따져요. 날짜 싸움을 하지 않죠. 항상 우선시되는 세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이런 법정기일 전에 설정했다, 뭐 이런 말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전혀 없고 얘가 먼저 우선시되는 겁니다. 아무리 법정기일 전에 담보 설정을 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얘는 얘가 우선시되는 거. 그것만 주의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지금 주택 매각 대금이 3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눠 갖기 하는 건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눠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납세지 간의 세무서장, 종합부동산세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이런 거죠. 요 순서대로 3억을 쫙 채워넣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먼저 경매하는 데 든 비용, 요거는 요거 처분하는 데 든 비용이니까 체납처분비에 들어가서 1순위가 되겠죠. 그리고 요 보증금 중에서 일정 금액으로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우선 변제액이 2순위가 돼요. 요거랑 동일 순위가 요 임금 채권이죠. 소액 임금 채권, 3개월분 임금과 재보상금, 요거 2순위, 동순위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와야 될까요? 종합부동산세. 여기 세 번째로 와야 되고 제일 마지막이 담보채권이죠. 네 번째, 채워넣기 해서 아마 요 담보 채권은 전부 다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관할 세무서장이 가져갈 수 있는 거. 그거죠? 그 채워넣기 하면은 뭐 1순위 1,500만 원, 2순위 1,000만 원, 그리고 3순위 1억, 뭐 요렇게 해봤자 1억 2,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2,000만 원은 다 받을 수 있네요. 그죠? 3억까지 지금 있는데 그걸 이렇게 채워넣기 하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얘가 다 못 받을 겁니다. 이렇게 2억 2,500만 원에서 또 2천만 원 더하면 2억 4,500만 원.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남는 게 5,500만 원밖에 안 남겠네요. 4순위가 5,500만 원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3억을 쫙 채워넣기 하시면 얘가 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2천만 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요거는 세목을 꼭 보셔야 돼요. 원래는 날짜 싸움을 하죠. 법정기일하고 담보 설정이. 법정기일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법정기일이 지금 우선시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우선시 되는 이유는요. 종합부동산세이기 때문이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얘는 당해세라서 항상 우선시 된다. 그거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요 같은 경우에는 옳지 않은 거. 답은 3번이죠. 요건 뭐 금방 풀리죠. 지금 보시면 국제거래 나오죠? 키워드 국제거래 관련해서 어떻게 했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가산세 유리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몇 프로? 60%죠. 40%가 아니죠. 원래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40%. 근데 국제거래 관련해서는 더 숨긴 거고 포착하기 더 힘들게 만든 거니까 60%로 되게 높이 책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8번. 여기는 국기법. 국기법 규정이 세법 규정보다 우선시되는 거. 국기법이 세법보다 개별 세법보다 우선시되는 그런 항목을 얘기한 건데 바로 답이 보일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이죠. 소득과세 원칙은 국기법에서만 규정 짓고 있는 것이고 개별 세법에서는 따로 딴소리 안 하죠. 뭐 소득세는 소득과세가 허용이 돼.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부가세가 소득과세는 허용이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변의 진리. 그래서 국기법에서만 말하고 있고 개별 세법에서 딴소리를 하지 않는 그런 규정이죠.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2번. 여기 국기법 규정이 우선시 되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고. 9번 국세징수법인데 요거 옳은 거는 답은 동그라미 2번. 요게 압류 채권 관련이죠. 그래서 체납자 B 퇴직금 총액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요거 뺀 금액으로 하죠. 요거에 이게 1,000만 원일 때 50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된다. 그죠? 2분의 1까지라고 했으니까 2분의 1까지 퇴직금 같은 경우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요걸 뺀 금액의 2분의 1까지는 압류가 금지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를 제외한 퇴직금에 대해서 압류를 집행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문구고요. 다른 게 다 틀렸는데 좀 보면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없대요. 없다고 되어 있죠.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압류의 요건이 뭐죠? 독촉장 보내고 독촉장 상의 납부 기한이 지나야 돼요. 그래야지 압류의 요건이 성립이 되는 건데 이 독촉장을 받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독촉장에 지정된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않았대요. 그러면 압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압류를 못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문구가 압류의 대상이 된다? 틀렸죠.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상의 납부기한이 일단 지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안 냈구나. 그러면 압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문구. 그리고 세 번째, 징수유예를 받은 시의 경우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교부 청구와 압류 청구는 모두 불가능하다. 교부 청구는 가능하죠. 교부 청구는 유일하게 가능한 거고요. 참가 압류 이런 건 안 되죠. 자, 그래서 징수유예라고 하더라도 교부 청구는 내가 뭔가 딴소리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집행기관에서 막 압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나도 받을 게 있으니까 그거 팔면 나한테 남는 것 조금 나눠줘라고 청구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봐줄게 해놓고 막 압류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중인격이죠. 봐줄게 천천히 내. 세금 천천히 내도 괜찮아. 이렇게 한 게 징수유예인데 봐줄게 하면서 막 압류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참가 압류 이런 건 안 되지만 그래도 다른 데서 압류했으면 내가 받을 게 있으면 그거 팔고 남을 거 나한테 좀 줘라고 하는 게 교부 청구니까 요거는 가능하다. 요거 엄청 잘 나오는 부분이죠. 잘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4번.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00만 원인 D에 대한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체납 자료 제공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일단 2년도 아니고요. 2년이 아니고 1년이죠. 1년이 지나고 또 300만 원 아니죠. 500만 원이죠. 500만 원. 다 틀렸네요. 틀린 문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장기 체납자라고 해가지고 일단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지나고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때도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또 상습 체납자라고 해가지고 1년에 3회 이상 체납을 하고 그리고 플러스로 또 500만 원 체납액이 500만 원인 경우 그때도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죠. 상습 체납자 그리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넘어가죠. 10번. 자, 요거는 답은 뭐 바로 보이실 건데 1번이 답인데 보시면 기속 주체를 갑으로 했대요. 기속 주체, 소득의 기속 주체가 갑이죠. 근데 중간에 보시면 A 회사 명의로 판매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막판에 보시면 이 매출 누락 등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관청이 A 회사가 아닌 갑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국세 부과의 원칙은 요거는 기속에 관한 실질 과세라고 해가지고 A 회사가 소득을 먹었는데 요 그러니까 갑이 실질 기속자죠. 갑이 소득을 먹었는데 명의인은 A 회사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과세를 하는 거죠?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네가 소득 먹었으니까 너한테 과세를 할 거야. 이게 바로 실질 과세 원칙이야. 기속에 달한 실질에 따라서 과세를 하겠다. 그 원칙이니까 뭐 1번. 너무 쉽죠? 요거는 쉬웠죠? 넘어갈게요. 자, 11번. 부가가치세법 상의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답은 3번이죠. 요거 사업자가 장기 할부 판매로서 기업회의 기준에 따라 이자 상당의
50만 원 현할차로 계상했다고 돼 있네요. 1000만 원을 장기 매출 채권. 그리고 950만 원 매출로 계상했다라는 거예요. 회계처리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 법인세법상은 요 회계처리 받아들여 주긴 하죠. 근데 부가가치세법상 과표는요. 과표는 950만 원이다? 아니죠. 얼마죠? 1000만 원이죠. 부가가치세법상은 현재 가치 안 키운다고 했죠. 요건 회계처리 어떻게 한 거냐면 참고로 좀 보여드릴게요. 회계처리 이렇게 한 거죠. 보면은 장기 매출채권 1000만 원 이렇게 잡고요. 매출채권 100만 단위로 적을게요. 1000만 원 잡고 그리고 매출액 하고 현할차 이렇게 따로 잡은 거예요. 현할차. 장기 매출채권 캐시플로우를 또 현재 가치로 땡겨보니까 950이라 가지고 현할차를 50만 원 잡았고 매출액을 950 이렇게 잡은 건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현재 가치를 안 키워요. 과표가 돼야 될 것은 명목가치. 그리고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할부이자는 과표에 포함한다. 이게 할부이자거든요. 할부이자. 단기 할부든 장기 할부든 얼마만큼의 이자가 있죠. 그 이자가 이 50만 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과표는 얼마가 돼야 한다? 내가 받을 돈 10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50만 원 아닙니다. 3번이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12번은 영업사원이라고 되어 있죠. 영업사원 총 급여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계산이 좀 필요하죠.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 비과소득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돼 있고 3,600 요거 체크하셔야 돼 있고 3,600에서 출발. 그리고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하면 인정상여 얘기하는 거죠. 인정상여인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2018년이고 결산 확정일이 2019년이래요. 인정상여는 제가 이렇게 외우자고 했죠. 근로인정이라고 해가지고 근로인정. 인정상여의 기속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그렇게 근로인정으로. 근로 인정할게. 뭐 이런 식으로 외우자고 했죠. 근로를 제공한 날은 언제? 2018년도죠. 그래서 2018년도 소득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2019년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넣어서는 안 됩니다. 식사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 식사대 외에 사내 급식을 별도로 제공받고 있대요. 그럼 식사대는 전액 과세가 되는 거죠.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지만 식사대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거고요.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라고 하면 전액 과세가 돼서 240만 원 총 급여액에 다 들어와야 돼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밑에 뭐 직접 운전했다, 업무 수행에 이용했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 기준에 따라서 받았다라고 해서 요건을 충족했다는 거죠. 비과세 요건. 그러면 월 얼마까지?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20만 원 초과하는 거 월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120만 원 요게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자녀 보육 수당인데 5세, 6세 이하죠. 360, 월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월 얼마까지 비과세?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하는 2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시면 240. 그리고 시간의 근무 수당인데 시간의 근무 수당 같은 거 이런 연장 근무 수당은 누구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있죠? 생산직 근로자. 근데 누구라고 했죠? 영업사원. 영업사원은 생산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액 과세가 되겠죠. 200만 원. 그리고 주택 구입자금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주택 구입자금하고 사택 제공이익하고 좀 달라요.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이익은요. 출자 임원이든 비출자 임원이든 종업원이든 가리지 않고 다 과세가 되죠. 근데 사택 제공 이익은 출자 임원만 과세가 되는 거죠. 근로소득으로. 요거는 사택 제공 이익이 아니고 돈 빌려준 거예요. 돈 빌려준 이자. 그거만큼은 회사가 안 받았으니까 무상이니까 받았다가 상여로 준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총 급여액에 들어가는 겁니다.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다 집계를 해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4,500. 요게 답입니다. 답은 동안 3번. 그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3번. 13번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얘는 필요금비 산입하지 않는 거. 그거를 다 구해봐라 라는 건데 답은 동그라미 2번이죠. 요거 보시면 통고 처분에 따른 벌금. 벌금은 당연히 뭐 법인세법에서도 송금 불산입 항목, 소득세법도 마찬가지예요. 벌금 같은 거, 가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잘못한 거니까 필요금비에 넣어서는 안 되겠죠. 기억, 요거 필요금비에 산입되면 안 되고 그리고 니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한다라고 하면 요거를 뭐라고 부르죠? 초과인출금이라고 부르죠. 초과인출금. 한마디로 초과인출금이라고 부르고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한 부채의 지급이자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금비 불산입 그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금비 불산입 되는 것이고 선급 비용은요. 어차피 뭐 자산인 거예요. 선급 비용은 자산인 것이지 비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필요금비에 들어가지 않고요. 리을은 잘 나오는 부분인데 이건 필요금비에 넣죠.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 세액은요. 요거는 무조건 필요금비에 산입한다. 요거는 공무원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것은 간이과세자는 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선급금 이런 거 하나도 안 잡아요. 그냥 납부를 할 때 비용 처리하고요. 그 비용 처리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요.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여기까지가 필요경비 항목이 아니죠. 자, 넘어가고 14번 법인세법인데 대손금 및 대손친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요게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게 기존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또 되게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도 이런 거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좀 세부적인 문제라서 얘는 100점 방지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14번 문제는 아마 어려웠을 것 같고 나머지 문제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평을 할 수가 있고요. 1번이 요게 틀린 문구인데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 등기 또는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3년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돼 있죠.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 등기 또는 분할 등기일이 속한 3년도에 손비로 보지 아니한다. 이게 언뜻 보면은 맞는 문구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파산이라는 사유가 대손 사유 중에 결산 조정 사항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결산 조정 사항. 파산이라든지 뭐 부도 6개월 지난 어음수표 외상 매출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결산 조정 사항이죠. 결산 조정 사항의 기속 시기는요.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때, 계상한 그 사업연도에 손금을 인정받긴 하죠. 그죠? 그러면 계상을 안 했으면 손금이 아니다. 이러면 괜히 맞는 문구처럼 느껴지죠. 원래 일반적인 경우에는 맞는 문구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맞는 문구인데 이게 왜 틀린 문구냐면 합병 분할이기 때문이에요. 합병 분할은 이게 비록 결산 조정 사항이나 이때는 기속 시기를 좀 달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록 이런 결산 조정 사항에 해당하는 뭐 파산이라든지 부도 6개월 이런 사유라고 하더라도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결산 조정 사항의 손익 기속 시기에 불구하고 요 경우에는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합병 등기 또는 분할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본다라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본다라는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이게 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결산 조정 사항에 원래 손익 기속 시기가 비용 계상한 사업연도이기 때문에 비용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 인정 못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그 결산 조정 사항의 예외로서 비용 계상하지 않아도 합병 등기일, 분할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한다, 손금으로 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뭐 100점 방지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찍어서 맞출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2, 3, 4번이 맞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찍어서 1번으로 맞출 수는 있겠지만 조금 이 규정을 모른다고 하면 사실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였죠. 거의 뭐 100점 방지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 틀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를 잘 맞추셨다면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한 번씩 100점 방지용 문제가 하나씩은 나와요. 그러니까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자, 넘어가고 이제 15번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옳지 않은 게 나와 있는데 답은 동그라미 2번이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로서 개별 자산별로 300만 원 미만. 이게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소액수선비라고 부르죠. 소액수선비. 300만 원 미만이면 소액수선비. 그래서 요거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는 전액 송금으로 하자 이런 규정이 있죠. 전액 송금으로 하자. 그래서 직상각 의제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즉시 상각 그러니까 직상각 의제가 적용되지 않죠. 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상각 의제 원칙이 있다면 특례가 있죠. 특례로서 이런 소액들은 다 전액 송금으로 하고 감가상각비로는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직상각 의제 원칙처럼 나온 거야. 얘는 특례인데 얘가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원칙이 있고 원칙은 이거를 비용 계상하면 자산이 되어야 될 지출이 있는데 그거를 비용 계상하면 그러면 감가상각비로 보자. 상각비, 상각 범위의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하자. 이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예외가 있었죠. 예외, 특례라고 해가지고 이런 소액. 소액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산이 되어야 되는 지출이라고 해도 이걸 비용 처리하면 그냥 전액 송금으로 인정해주고 감가상각비로 보지 말자. 이런 게 특례예요. 얘는 사실상 특례거든요. 근데 지금 문구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300만 원 미만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상각 계산의 기초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하여 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것처럼 나온 거죠. 원칙처럼. 지금 요걸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특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틀린 문구가 될 수밖에 없죠.
얘는 특례라서 상각 범액 계산할 때 전혀 영향이 없어요. 얘는 자산이 되어야 되는 지출인데도 불구하고 비용 처리했죠? 전액 송금으로 끝난 거예요. 그게 특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문구 넘어가죠. 이제 16번. 20개 사업년도 중에 뭐 3년 전에 취득하고 양도일까지 계속 보유하던 비법인 주식이 나오네요. 3년 전에 취득했다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지금 20% 중에서 5%를 어떻게 했냐면 얘가 원래부터 B법인 주식이거든요. B법인 주식. 그거를 B법인에게 양도를 한 겁니다. 5천만 원짜리를 1억 원에. 원래 처음에 5% 취득할 때는 5천만 원 취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A법인이 당초에 B법인 주식이 있는데 그거를 취득할 때는 5천만 원짜리였어요. 그거를 다시 B법인한테 준 거예요. 5천만 원짜리 주식을 준 거고요. B법인 주식 5천만 원짜리 주식을 주고 근데 B법인한테 얼마를 받았죠? 1억 원을 받은 겁니다. 1억 원. 이렇게 뭐 양도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헛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사실은? A 회사가 B법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A 회사가 B법인의 주주죠. 주주인데 B법인이 주식조 해가지고 B법인 주식을 다시 준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았죠. 5천만 원에 취득했는데 5천만 원 받지 않고 1억 받았다고 하면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의제배당이죠. 감자시 의제배당이에요. 감자시 의제배당. 감자를 하면서 주식조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돈 줄게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감자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보다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자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거고요. 주고받는 게 있는데 주고받는 거의 차익만큼이 감자시 의제배당입니다. 그래서 감자 대가 이게 1억이고요. 그리고 소멸주식의 취득가 5천만 원. 요게 5천만 원. 그래서 1억 빼기 5천만 원에서 의제배당이 5천만 원인 거죠. 그 케이스예요. 양도라는 표현에 현혹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5% 주식 양도가 20기 사업년도에 미친 영향. 그럼 5천만 원 끝. 이렇게 하시면 이제 틀렸죠. 1번을 선택하셨다면 틀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같은 경우 5천만 원이 의제배당인데 배당은 뭘 해야 되죠?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을 해야 되죠.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률은요. 일반적으로 30%죠. 30%. 지금 지분율이 얼마 안 돼요. 20% 정도 갖고 있다가 5%를 팔아버린 거니까 지분율이 이렇게 얼마 안 될 때는 의제배당의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률이 30%. 30%는 입금으로 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70%만큼의 과세가 되는 것이고 5천만 원 곱하기 70% 해가지고 답은 동그라미 3번. 3,500만 원. 그런 식으로 수입배당 입금 불산이 그것 때문에 3,500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입금 불산입률 기본적으로 30%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일단 뭐 상장인지 비상장인지 여기 나와 있긴 하네요. 주권 상장 법인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비상장이라고 하면 지분율 기준으로 50%를 초과해야지만 입금 불산율이 50%가 되고요. 50% 초과하지 않으면 입금 불산율은 전체 다 30%예요. 지분율이 지금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30% 입금 불산율이고요. 요거를 아셨다면 아마 3번을 답을 하셨을 건데 요게 조금 이제 꼬았죠. 수입배당 입금 불산율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7번. 17번은 부가세법상의 세운기한서 발급 시기 뭐 그거랑 좀 관련된 건데 답은 동그라미 4번이죠. 뭐 이거 어렵지 않죠. 너무 쉬웠어요. 사실은. 어디가 틀렸냐면 요거 계약서 뭐에 청구 시기, 지급 시기를 적고 요 사이 기간이 며칠? 30일이죠. 30일. 30일인 경우로서 요 사이 기간 30일 이내여야 되죠. 그때는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받아도 선발급 특례를 인정하겠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30일. 너무 쉬웠죠? 선발급 특례에 대한 건데 원래 공급 시기 전에 세운기한서 발급하면 인정하지 않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면 인정을 해주죠. 그 경우에 원래 대가 세운기한서를 발급하고 대가는 7일 이내에 받아야 돼. 그런 건데 이렇게 계약서, 약정서 상에 대금 청구 시기, 지급 시기 따로 적고 그리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면 그때는 7일 후라도 인정을 해주는 선발급 특례 그걸 설명하는 건데 30일이죠. 60일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쉬웠고 18번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2번이죠. 이 같은 경우에 과사업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예요. 매입세 공제가 됐죠. 과거에. 근데 면사업에 옮겨 썼대요. 면세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아니한다. 이게 뭐죠? 면세 전형이죠. 면세 전형은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가 되는 거죠. 면세 전형.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면세 사업에 원래 쓸 거였으면 처음에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과사업에 쓸 거다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죠. 과거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면사업에 옮겼었죠. 그럼 매입세 공제 받은 거가 잘못됐으니까 그거 토해내게 해야 돼요. 어떻게? 면사업에 옮겨 쓴 것을 공급을 의제를 하고 과표에 넣고 매출세액으로 과거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토해내는 제도가 바로 간주공급, 공급 의제죠. 그거 설명한 거예요. 면세 전혀. 공급으로 본다로 끝나야겠죠? 틀렸습니다. 이제 19번. 19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았죠. 연금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분부터 먼저 인출되고요. 연금 수령분. 그 다음에 연금 외수령분이죠. 연금 외수령분. 요거는 이제 반대로 적혀져 있었네요. 연금 외수령분이 아니고 연금 수령분. 그 다음에 연금 외수령분. 순서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어렵지 않았고. 20번. 기타 소득으로서 원천인수 대상이 아닌 거. 이것도 어렵지 않았죠. 동그라미 2번. 요거 위약금인데 어떤 위약금?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위약금. 이 대체가 키워드죠. 과거에 계약금 줄 때는 소득이 아니었으니까 요거는 원천인수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나중 가서는 계약이 취소가 되면서 과거에 내가 줬던 계약금 너 해 라고 하면 그때 가서 소득이 되는 거죠. 근데 계약금을 줄 당시에는 이게 소득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안 했겠죠. 그래서 요거는 원천징수가 안 된 소득이죠. 동그라미 2번이 답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제가 봤을 때는 14번 문제가 좀 세부적인 규정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게 느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답률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거 말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기본기를 잘 닦으신 분들은 좋은 점수를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